현인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었다. 오늘은 어이없게 죽은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이없게 죽은 역사 속 인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름 공신력이 있는 다윈상을 기준으로 오늘 후보를 꼽아봤어요. 그래서 먼저 다윈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다윈상은 스스로 멍청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해서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덕분에 그들의 바보 같은 유전자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멍청한 유전자를 스스로 제거해서 인류 진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상 이름이 진화생물학의 시조인 찰스 다윈의 이름을 따서 다윈상이에요. 이 상은 1993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던 웬디 노스컷이라는 사람이 신문 기사에서 웃기고 멍청한 죽음을 발견한 뒤에 여러 케이스들을 모아서 친구들에게 메일로 보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메일을 전달하면서 점점 유명해졌고,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죽음들이 진실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의 웹사이트가 거의 폭파 직전이었대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아예 1994년에는 다윈 어워즈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황당한 죽음의 순위를 매기는 투표와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수상자는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여야 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판단 능력과 정신 상태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는 이 수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살아남았지만 생식 능력을 잃으면 수상할 수 있어요. 생식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유전자를 후대에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상자는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자발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성인이 온전한 정신에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멍청한 죽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이거나 과장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경우에만 시상합니다. 자, 이렇게 1994년에 이 사이트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1994년에는 이 해에 일어난 죽음이 아닌 전체적으로 그 과거에 어이없게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정리해뒀고, 그중 5위에는 어이없게 죽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2명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1세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로 더 유명한 프리드리히 1세는 중세 독일의 전설적인 황제인데, 신성 로마 황제들 중에 가장 유능한 황제로 불리며 후세에는 영웅으로까지 불리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1세는 태생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요. 정말로. 1122년에 독일의 제후 가문이었던 호헨슈타우펜가의 당주였던 아버지와 그 라이벌이자 유럽의 왕가 중 하나인 벨프가의 딸 사이, 그러니까 독일을 이끄는 양대 산맥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147년에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공작자기를 물려받고 처음으로 숙부였던 콘라트 3세와 함께 제2차 십자군 원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제대로 플래티넘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지만 중동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뛰어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병력과 물자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끝이 났지만, 프리드리히 1세만은 이득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패배하는 과정이긴 했지만 용맹하게 군을 지휘하면서 콘라트 3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 덕에 그의 6살짜리 아들이 아닌 조카였던 프리드리히 1세에게 왕위를 넘겼고, 프리드리히 1세는 1152년 3월 독일 왕이 됩니다. 원래는 독일 왕이라고 하면 교황한테 인정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야 했지만, 당시에는 카사노의 굴욕이나 서인권 투쟁 등으로 교황과 황제 간의 대립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독일 왕이 되어버린 프리드리히 1세는 이제 교황이 있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탈리아를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지역이었고, 이탈리아 중부는 교황과 로마가 있는 지역이었으며, 이탈리아 남부는 최대 라이벌이었던 동로마 제국의 팽창을 막는 주요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즉위 2년 뒤인 1154년 제1차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쟁취했고, 그 다음 해에는 교황과 콘스탄치 협약을 맺으면서 서로의 위치를 인정한다라는 합의를 통해서 서임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해에는 이탈리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바로 그 다음 해인 1155년 로마에 가서 정식으로 신성 로마 황제 자리에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1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1156년에는 13살이었던 부르고뉴의 상속녀와 결혼하면서 프랑스 남서부 지역까지 차지했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공국을 신설하고 폴란드 왕국, 헝가리 왕국 등을 굴복시키는 등 전 유럽의 위세를 떨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신하 취급하는 교황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꾸준히 반란을 일으키던 이탈리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프리드리히 1세는 이후 5차례나 더 이탈리아 원정에 나섰지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1176년 마지막으로 나섰던 레나노 전투에서 참패하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프리드리히 1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독일 왕, 이탈리아 왕, 부르고뉴 국왕까지 오르고 자신의 사촌이자 라이벌인 사자공 하인리히를 끌어내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등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는 왕이라면서 그의 인상 깊은 붉은 수염에서 착안한 바르바로사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탈리아인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라는 걸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프리드리히 1세는 아무래도 혈통 자체도 독일인이고 처음 즉위한 것도 독일 왕이었는데 이 바르바로사라는 별명은 이탈리아인들이 지어줬거든요. 그럼 그가 신임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8세의 성지탈원 호소를 받아들이면서 1189년 제3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당시 프리드리히 1세는 67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불타는 듯한 붉은 수염과 건장한 키, 뛰어난 검술과 예의범절 등은 기사도의 모범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그런 그를 따르는 10만의 대군은 아시아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1190년 6월 10일 시리아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철의 강이라고 불리는 살레프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프리드리히 1세는 이때 뜨거운 날씨에 데워져서 절절 끓는 무거운 쇠사슬 갑옷을 입고 강을 건너다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에 빠져버립니다. 말이 갑자기 놀라서 프리드리히 1세를 떨어뜨렸다라는 말도 있고, 스스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에 뛰어들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냥 가다가 자기 혼자 갑자기 강에 떨어졌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프리드리히 1세는 강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강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한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 밖에 안 오는 높이였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뜨겁게 데워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나이 많은 황제가 차가운 강물에 빠지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갑옷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작 1m 깊이의 강물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윈상을 받았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스스로 강물로 뛰어들었다라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차 십자군 원정에 당당하게 나섰던 붉은 수염왕 프리드리히 1세가 갑자기 허무하게 사망하니까 독일 십자군은 혼란에 빠졌고 곧바로 군대가 해산이 됐겠죠. 이제 왕도 없는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돌아와야죠. 근데 문제는 그 우리 황제의 시신을 전쟁터에 버려둘 수도 없죠. 그렇다고 그 강 옆에 묻어두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날씨는 덥고 우리는 며칠 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온전하게 가져와서 염도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왕들이 묻히는 장소에 정확하게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시신을 보존해서 가져와야 됐는데, 그러려면 니라처럼 소금으로 부패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가 매우 좋지 않았죠. 소금이 귀한 과거 야전에서 소금을 구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이들은 차선책으로 마치 피클을 담그듯 식초에 절여서 부패를 막아보려 했지만, 식초에는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무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는 뼈와 살이 분리되어 초절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흐물거리는 살은 터키 안티오키아의 대성당에, 뼈는 레바논 틸의 대성당에,
심장과 장기들은 각각 터키 중남부에 있는 타루스스에 따로 매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6번이나 이탈리아 원정에 나섰고 죽을 뻔한 전쟁에서도 무사히 돌아왔던 프리드리 1세가 고작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독일에서는 여전히 그가 죽지 않았으며 독일의 위기가 닥치면 독일의 적을 쓸어버리고 제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서 히틀러의 소련 침공 때 작전명 역시 바르바로사인 만큼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1m밖에 되지 않는 얕은 강물에서 빠져 죽었다는 점 때문에 다윈상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인물 끝났고요. 두 번째 인물은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장 과정도 보면은 좀 독특해요. 티코 브라헤는 1546년에 덴마크 귀족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특이하게도 그의 큰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호시탐탐 이 티코 브라헤를 노렸던 거야. 그래서 큰아버지에 의해서 한 살에 거의 납치되듯 입양이 됩니다. 이후 그는 큰아버지이자 아버지인 예르겐이 정부의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했고 본인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1560년 8월 21일에 일어난 티코 브라헤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계기일식을 보자마자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수학과 천문학을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티코 브라헤는 천문학이 매우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다양한 관측 장비들과 서적을 구비해서 별들의 위치를 관측하면서 자신만의 천문학을 발전시켰어요. 티코 브라헤만의 천문학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의 궤도는 기하학적 측면에서 무결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원형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주는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별이 새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브라헤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측한 것만 믿었고 그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천문학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물론 브라헤의 이론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달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행성은 태양 둘레를 돈다고 생각했지만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라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천문학을 새로운 발상으로 깨버린 천재적인 천문학자였고 당시 사람들은 지능이 탁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브라헤 같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곧 신성 로마 황제 루돌프 2세의 콜을 받아서 프라하에 거주하며 황실 천문학자이자 수학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물론 머리가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눈이 되게 좋았대요. 티코 브라헤는 무려 1km 밖에 있는 동전이 얼마짜리인지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고 후대에 그가 남긴 천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의 시력은 약 3.0에서 5.0 정도였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의 별명이 인간 천문대였어요. 그는 이렇게 좋은 시력을 가지고 직접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고 그의 천재성은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천재 중에 성격 좋은 사람은 드물죠. 성격이 굉장히 독특한 그는 특이하게도 금속코를 붙이고 다녔대요. 근데 이 금속코를 붙이고 다닌 계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566년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수학 공식을 두고 자기의 사촌이자 동료였던 파스버그라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멀쩡한 정신이었으면 서로 뭐 논증 과정이나 계산 과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승자를 결정했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뒷받침이 부족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때가 크리스마스 파티였다는 점이에요. 브라헤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에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주장이 맞아라는 이야기는 둘 다 할 수 있는데 상대가 틀렸다라는 걸 찝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맞아 내가 맞아만 계속 하다가 결국 둘은 끝장을 보기 위해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결투를 벌였는데 진짜 진검으로 칼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브라헤의 코가 상대의 칼에 의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콧대가 납작해졌다 이게 아니고 콧대가 사라졌어요. 잘려서. 진위를 가렸다거나 상대가 어떻게 됐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 결투에서 티코 브라헤의 콧등이 날아갔다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연금술을 새로 배워서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금속으로 만든 가짜 코를 붙였고, 이 가짜 코 없이는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으며, 만약 밖에서 코가 떨어지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풀을 꺼내서 코를 다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초상화 등을 보면 콧등에 상처나 금속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망원경이 없던 당시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별을 관측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릴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서 각도를 돌려가면서 위치를 계산해서 별을 관측하곤 했는데, 관측하는 사람에게 현재의 각도를 불러주는 사람, 그리고 불러주면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의자를 몇 도 각도에 맞게 돌려주는 사람 등 여러 명의 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해는 1602년 시골 학교의 수학 선생이었던 28살의 평민 수학자를 새로운 조수로 고용하게 됐어요. 이 새로운 조수는 어렸을 때 알았던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시력이 떨어져서 별을 똑바로 볼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천부적인 수학자였습니다. 이 수학자의 이름은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 브라해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황제에게 부탁해서 거주 문제나 후원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케플러 역시 브라해 아래에서 이론을 뒷받침하는 계산에 전념하면서 다양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제 루돌프 2세를 기리기 위해 만든 행성 궤도표인 루돌프표 예요. 근데 정말 케플러도 천재 수학자잖아요. 성격이 안 좋은 거야. 천재 플러스 천재는 보통 파멸을 낳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집세고 독립적인 성격의 케플러랑 술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는 성격의 브라해의 궁합이 좋지 않았던 건지 둘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자강두천이에요. 그래서 브라해랑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케플러는 일기장에다가 브라해의 욕을 적었고, 브라해도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 케플러를 광경병에 걸린 개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자, 그렇게 둘이 만난 지 약 10개월 뒤 브라해는 1601년 로젠버그라는 남작의 만찬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술과 파티를 사랑하는 브라해는 이때 와인을 과음하게 되었고,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만찬 도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비우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앉아서 소변을 참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로젠버그 남작이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계속 연설을 하는 거죠. 뭐 누가 고마운지 얘기하고 뭐 술 마시자 하고 말이 안 끝나는 거야. 건배사가 너무 긴 거지. 그래서 브라해가 너무 소변을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만찬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야. 힘들게 쥐어짜도 계속 피가 섞여 나오는 등 약간 문제가 생긴 거죠. 요독증 증세를 보였던 거예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소변은 안 나오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브라해가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브라해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도 소변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가 열흘이 지나니까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고 정신이 또렷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해는 케플러를 부릅니다. 그동안 절대 케플러에게 넘기지 않았던 자기의 모든 연구 자료를 넘기고 현인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었다 라는 이 유언을 남기고 5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사인은 방광이 터져 죽었어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정확한 사인이 급성 방광염 혹은 방광 파열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소변을 오래 참아서 방광이 터져 죽었다 라는 걸로 다윈상을 받게 된 거죠. 훗날 그의 조수였던 케플러는 브라해가 쌓은 자료를 바탕으로 루돌프표 연구를 이어가서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을 완성한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케플러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라해의 관측 자료와 케플러의 천재성이 만나서 나중에 천문학, 나아가서 물리학 등 과학의 다른 분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현재에도 그 달 보면 달 그 아랫부분에 엄청 큰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크레이터라고 부르잖아요. 달 남부에 위치한 85km에 달하는 가장 밝고 잘 보이는 충돌구인 운석궁
이 크레이터가 그의 이름을 따서 티코 크레이터라고 부를 정도로 천문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천문학계에서는 티코 브라헤의 이름보다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 등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하지만 티코 브라헤가 천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만큼 굉장히 과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런 사람이 소변을 참다가 방광이 터져 죽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허무해서 다윈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서 다윈상을 수상했던 두 명, 프리드리 1세와 티코 브라헤를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허무한 죽음을 들은 여러분들의 감상은 어떤가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